때는 1854년, 당시 가장 빠른 여객선이었던 SS 아티코는 대서양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자욱한 안개 속을 항해하면서 미지의 세계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선박회사인 콜린스 선박은 1818년에 시작되었고 1835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대서양 횡단 무역에 동참했어요. 콜린스사의 증기선은 단 열흘 만에 리버풀에서 뉴욕까지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빠르지 않은 것 같지만 당시의 다른 선박들은 같은 항해를 하는데 몇 주가 걸렸어요. 나무로 된 가벼운 선체와 강력한 증기기관이 동력을 공급하던 그 증기선들은 당시 많은 유명인들이 선호하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런 첨단 기술의 선박에서는 무언가 잘못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마치 모든 사람들이 침몰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선박처럼요. 어쨌든 다시 콜린스 선박으로 돌아갈게요. 회사는 대서양 횡단 노선의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했고 유일한 경쟁자는 큐나드 선박뿐이었습니다. 큐나드 선박은 북극 항로를 주력으로 하는 영국 회사였어요. 1835년 콜린스 선박은 리버풀로 여행하는 새로운 배를 출항했고 그 당시에 가장 큰 규모의 화물을 싣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콜린스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미래에는 성공만이 있을 것 같았죠. 불행하게도 그들의 호화로운 배는 사용되는 석탄의 양 때문에 운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약한 나무 선체와 함께 거대한 힘은 항해 후에 매번 많은 수리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래서 여행은 매번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박은 안전하고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가격을 지불했고 회사가 위기에 처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이전에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것을 성취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단지 열흘 만에 대서양을 건넜죠. 그리고 회사의 주인인 에드워드 콜린스는 그 속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5척의 배는 3척의 큐나드 선박을 쉽게 능가했어요. 대단한 칭찬과 함께 회사는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큐나드 선박의 배들은 철 선체로 인해 더 느려졌지만 느린 항해 속도와 상관없이 여전히 이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콜린스의 배 중 3번째로 진수된 아티코는 규모가 가장 컸는데 길이가 86m에 달했고 2개의 사이드 레버 증기 엔진은 각각 1000마력이었습니다. 패들 휠은 전속력으로 1분에 16바퀴를 회전했습니다. 출항 당시 언론은 그것을 지금까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중 가장 놀라운 선박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화려함과 명성도 다음에 일어날 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9월 27일 아티코는 짙은 안개를 뚫고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리버풀에서 뉴욕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당시 4년간의 기록적인 여행을 마쳤던 선원들은 자신들의 항해술과 배를 과신했을 수도 있어요. 뉴펀들랜드에서 겨우 80km 떨어진 곳에서 그들은 모스코드 장비만 갖춘 채 무선 연락, 음파 탐지기와 같은 어떠한 식별장치도 없이 안개 속을 부주의하게 항해했습니다. 어선으로 운영하던 작은 배 SS 베스타오는 종종 뉴펀들랜드 주변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티코와 같은 경로를 지나다가 아티코 옆에 충돌했습니다. 충돌에 놀란 아티코 선장은 훨씬 더 작은 배였던 베스타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나 곧 아티코의 경미해 보였던 피해가 훨씬 심각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구멍을 통해 선체로 물이 들어오고 있었죠. 훨씬 더 빠른 나무 선체는 이제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구멍을 막으려고 육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바닷물이 계속 쏟아져 들어와 높이 차올라서 배가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진룸이 물로 가득 차자 보일러가 꺼졌고 한때 전설이었던 아티코의 동력을 앗아갔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다가 완전히 멈췄어요. 배는 계속 가라앉았고 배를 포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해양법은 아티코가 오직 6척의 구명정을 싣도록 했는데 그건 오직 180명의 사람들만 구할 수 있었어요. 승무원들과 일부 승객들은 구명정에 올라탔고 대부분의 좌석을 차지했습니다. 상황은 꽤 거칠었고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탑승하도록 하는 매너를 잊었죠. 아티코가 가라앉는 데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150명의 승무원과 25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구명정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배의 일부를 이용해서 뗏목을 직접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이틀 후 오직 3척의 구명정만이 해안에 안전하게 도착했고 나머지 3척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믿기 힘든 사실은 구조대가 이틀 동안 잔해에 매달려 있던 몇몇 사람들을 구했다는 거였어요. 승무원들과는 달리 선장은 아티코와 함께 침몰했지만 놀랍게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탑승자 400명 중 살아남은 85명 중 1명에 불과했어요. 2주 후에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중은 매우 슬픈 반응을 보였습니다. 곧 허술한 안전조치와 승무원들에게 큰 분노가 이어졌죠. 언론은 더 많은 구명정을 설치하도록 법을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수가 있어야 합리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요청은 무시됐어요. 이러한 방치는 미래에 더 많은 재난을 초래하게 됩니다. 충분한 구명정이 해상법으로 제정된 것은 약 60년이 더 지난 후 타이타닉호의 참사가 일어난 후였습니다. 에드워드 콜린스의 아내와 2 아이도 배에 타고 있었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지만 사업을 멈추지 않았어요. 콜린스 선박은 여전히 대서양에서 가장 크고 빠르고 가장 호화로운 선박이라는 명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에드워드 콜린스는 이제 다른 어떤 배보다 더 나은 배를 만들기로 했어요. 이 배는 아드리아틱호로 명명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습니다. 108m의 길이였죠. 2개의 증기기관이 번갈아가며 작동했는데 그렇게 큰 규모는 이전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런 증기 엔진들은 엔지니어링의 최고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모델과 장난감에서만 볼 수 있어요. 2개의 돛대가 새로 추가되어 아드리아틱호는 필요하다면 바람으로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아티코의 재앙으로부터 교훈을 얻었죠. 하지만 아드리아틱호가 완성되기도 전에 또 다른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아티코의 자매선도 침몰했어요. 사고가 난 배는 큐나드 선박을 필사적으로 앞지르려고 하다가 도중에 빙산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 이상한 경주는 141명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콜린스의 절망과 연약한 선체는 1858년 회사를 파산으로 내몰았습니다. 100만 달러가 넘는 비용으로 새로 건조된 아드리아호는 결국 한 번의 항해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해조차도 재앙으로 여겨졌는데 배가 예인선과 충돌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럭저럭 처녀 항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파산한 후 그 배는 단지 5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거대한 엔진은 제거하고 돈만 남겨졌죠. 비록 한때는 공해상에서 가장 거대한 배였지만 겨우 30년 후에 버려지고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강에 닻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배들도 팔려서 부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콜린스는 선박업계를 완전히 떠나 대신 육지에서 일을 구했습니다. 콜린스 선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큐나드 선박은 강하게 성장했어요. 경쟁 없이 향후 30년 동안 블루리본상을 받았고 180년간 수백 척의 선박을 생산했습니다. 대서양 횡단, 세계항해, 레저 유람선을 제공하며 여전히 항해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큐나드 선박은 유럽과 미국 사이를 오가는 유일한 배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것이 항상 최고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높은 음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다가 머리 주위로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전구가 깜빡거리기 시작해요. 귀가 멀 것 같은 갈라지는 소리에 놀라 펄쩍 뛰었죠. 그러다가 뜨거워져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시야가 검게 변할 때까지 비명을 지르고 또 지르죠. 숨을 헐떡이며 정신을 차렸어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을 정리하려고 해요. 아침에 제일 친한 친구인 발명가를 방문하기로 했었죠. 그는 새로운 기계장치를 연구해왔지만 그게 뭔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그의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 문이 살짝 열려있단 걸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은 그 집에 들어갔어요. 안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조용히 그리고 조심히 계단에 다다랐어요.
여긴 아래층으로 향하는데 친구의 연구실이 있는 곳이죠. 보통은 그는 아무도 들여보내주지 않아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친구가 혼자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없다면 어떡하죠? 연구실로 통하는 중금속의 문을 열었을 때 벙찔 수밖에 없었어요. 방은 복잡한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어요. 당신은 그 모든 시험관과 번쩍이는 불빛에 압도당해 실험실에서 나올 뻔했습니다. 또 어디선가 들리는 이상한 낮은 웅성거리는 소리에 약간 겁도 먹었죠. 불행히도 가능한 한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오려다가 오른발 밑에 케이블선이 잔뜩 있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결국 걸려 넘어졌고 균형을 잡기 위해 팔을 휘젓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장비 하나를 쳐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장비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높은 음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나머지는 알 테니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네요.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으니 여기서 나가야 할 시간이에요. 일어서요. 다친 데는 없어요. 좋아요. 천천히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위층으로 올라가요. 대답이 없네요. 일단 집에 갔다가 사고 친 건 나중에 사과하기로 하죠. 하지만 집을 나서기 전에 뭔가가 당신의 관심을 끄네요. 벽에 거울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습이 비치지 않거든요. 당신은 혼란스러운 채 유리 표면을 쳐다봐요. 그러다 아주 천천히 눈을 내리깔고 손을 봅니다. 손이 거기 없네요? 전혀요. 나머지 몸도 확인하는데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모든 상황이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당신은 소리를 지르고 빙글빙글 뛰어다니진 않았어요. 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죠. 당신은 투명인간이 되었어요. 입고 있던 옷과 신발도 보이지가 않아요. 당신은 거실로 가서 책을 집어들어요. 분명히 보여요. 음식은요? 부엌으로 이리저리 움직여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잠시 동안 파란 접시에 놓인 케이크 조각에 정신이 팔립니다. 잠시 후 케이크를 이미 손에 들고 있어요. 아직 보여요. 오, 기다렸던 순간이에요. 그 오랫동안 꿈꿔왔던 최신 스마트폰 모델처럼요. 그냥 몰래 가게에 들어가서 폰을 손에 쥐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당신은 다시 거울로 돌아가요. 케이크를 입에 넣기 전까진 눈에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를 먹으려면 빨리 먹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공중에 떠있는 도넛은 정말 이상하게 보일 거거든요. 비록 멋진 물질적인 것을 가질 수는 없지만 여전히 독특한 경험은 할 수 있어요.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약 어떤 엄청나게 비밀스러운 장소에 몰래 들어가서 구경하고 온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공항이요. 특히 근처에 하나 있으니까 드디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겠어요. 손을 비벼보려고 해요. 비록 보이지는 않아도 몸은 움직임을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밖으로 나가 공항 방향으로 출발하면서 머릿속에 박힌 노래를 흥얼거려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궁금해하면서 고개를 돌리자 당신은 조용히 있기로 결심하죠. 잠시 후 현재 상태의 또 다른 불편함이 개에 관한 거라는 걸 깨닫게 돼요. 비록 개가 당신을 볼 순 없지만 여전히 냄새는 잘 감지할 수 있죠. 개 한 마리가 주인의 곁을 떠나 당신을 향해 달려와요. 당신의 왼쪽 다리 냄새를 맡고 으르렁거리면서 당신 주위를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당신은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있죠. 주인이 휘파람을 불며 반려견을 불렀어요. 하지만 당신을 내버려두는 대신 당신을 향해 짖기 시작해요. 남자가 개의 이름을 부른 후에야 개는 도망가요. 30분 후 다소 떨면서 공항에 도착해요. 아무 문제 없이 안으로 들어가요. 경비원 한 명을 스쳐 지나가고 또 한 명 더. 하지만 조짐이 좋아 보였던 문에 다가가자마자 날카로운 경보음이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하죠. 시스템이 당신의 체온을 감지한 것 같아요. 주변 소동에 겁을 먹어서 경비원들이 지나갈 수 있게 벽에 몸을 납작하게 붙였습니다. 이 사고가 당신의 호기심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죠. 이제 지금 하고 싶은 건 집에 가는 것뿐이에요. 공항 건물을 나오자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집에 가죠? 걸어가려면 평생 걸릴 거예요. 자전거는 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왜 그런지. 기사님이 당신을 볼 수 없어서 택시도 부를 수 없어요. 아마 버스는 탈 수 있을 텐데 주변에 버스가 없네요. 그럼 걸어가야겠네요. 2시간 뒤 당신은 지쳐 당장 휴식을 취하고 싶었죠. 도로 반대편에 호수가 있는 작은 공원이 있네요.
나무와 그림자가 있어요. 살았어요. 풀밭에 털썩 주저앉아 길게 숨을 내쉬어요. 잠시 후 잠이 듭니다. 깜짝 놀라 깨요. 안 돼요. 커다란 개가 당신 위에 있어요. 그리고 금방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당신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이상 긴장감을 견딜 수 없을 때 돌아서 뛰기 시작하죠. 개가 바로 뒤를 쫓아오고 있어요. 어느 순간 호수 가까이에서 너무 부주의하게 움직였어요. 풍덩하고 차가운 물이 코와 입 안으로 들어가고 온몸을 때려요. 수면으로 다시 올라왔을 때 이미 몇 명의 소풍객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손짓을 하면서 물고기가 얼마나 커야 저런 소리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그대로 물가로 헤엄쳐가서 그들 눈앞에서 물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숨을 참고 더 깊이 잠수했죠. 곧 호수 반대편에 다다라 드디어 마른 육지로 기어갈 수 있었어요. 오호, 몸이 부분적으로 보여요. 눈에 잘 보이는 흙, 해조류, 그리고 다양한 것들에 덮여있네요. 길거리에 반쯤 보이고 반쯤 안 보이는 상태로 나타나서는 안 돼요. 당신은 옷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덤불 뒤에 앉아 시간을 보내요. 그런 다음 최대한 몸에 붙은 것들을 깨끗하게 하죠. 어두워지고 있어요. 피곤하고 목마르고 잠이 와요. 그리고 집은 아직도 멀었어요. 도시에서 가장 비싼 호텔을 지날 때 좋은 생각이 떠올라요. 저기서 쉴 수 있겠네요. 게다가 이렇게 럭셔리한 곳은 가본 적 없잖아요. 호텔에는 미닫이 문이 있어서 당신은 다른 손님들 틈에 끼어 슬그머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도 당신을 알아채지 못하고 질문도 하지 않죠.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너무 위험해 보여서 꼭대기층에 도달할 때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요. 오늘 밤 풍경은 장난 아니겠는데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방 안으로는 어떻게 들어가죠? 운이 좋은 것 같네요. 청소부가 가장 큰 스위트룸 중 하나를 청소하고 있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당신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구석에 가만히 서 있어요. 곧 청소부가 끝나고 와, 이게 되네요. 당신은 밤 도시의 풍경을 즐기며 긴 거품 목욕을 해요. 그런 다음 대형 평면 TV를 켜고 몇 개를 봅니다. 온갖 종류의 리모컨을 갖고 놀고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만들고 스위트룸에 있는 모든 소파에 앉아보죠. 눈을 더 이상 뜨고 있을 수 없을 때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부드러운 침대에 눕죠. 얼굴에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어요. 비명소리에 잠을 깨게 돼요. 눈을 깜빡이며 뜨는데 어젯밤에 있던 청소부가 입을 쩍 벌린 채 당신을 쳐다보고 있어요. 안 돼. 투명인간 능력이 없어졌나봐요. 이제 어쩌죠? 전화, 인터넷 페이지, 악의적인 링크. 이것들은 21세기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기를 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에펠탑, 빅벤, 심지어 브루클린 다리까지 여러분에게 팔려고 한다면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 모든 것과 다른 많은 비슷한 일들이 역사를 통틀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미 조지 C. 파커에 대해 들어봤을 거예요. 1800년대 후반에 주로 활동했던 가장 매혹적인 미국 사기꾼들 중 하나죠. 사기꾼은 보통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예요. 우선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나서 사실이 아닌 것을 믿도록 설득해요. 파커는 뉴욕 출신이었고 실제로는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랜드마크 아이템들을 불법적으로 팔아 생계를 꾸렸어요. 그는 자유의 여신상, 메디슨 스퀘어 가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그리고 물론 브루클린 다리와 같은 인기 있는 부동산들을 팔았어요. 이런 걸로 가장 잘 알려져 있어요. 그는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수차례에 걸쳐 다리를 팔았어요. 한 번은 6,500만 원을 받기도 했어요. 새 주인은 브루클린 다리 한가운데에 요금소를 설치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자기 소유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뉴욕 경찰관들이 맡기 전까지 자기가 사기의 희생자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어요. 브루클린 다리는 19세기 말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유료교였는데 그 뜻은 보행자들이 다리를 건너고 싶을 때마다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말을 탄 사람들은 5센트를 지불해야 했고 말과 마차가 있다면 10센트를 내야 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브루클린에서 맨해튼으로 출근할 때 매일 다리를 건너곤 했어요. 몇 년 후 이 보행자 통행료는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걸 부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파커는 종종 사기를 치는 동안 다양한 이름을 선택하곤 했어요. 웨든 케너디, 제임스 제이 오브라이언, 테일러 씨, 로버트 씨 등등요. 또 그는 자기가 팔고 있는 부동산의 합법적인 소유자로 보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 사기치는 것에 더 믿음이 가게 서류를 위조하고 필요할 때 가짜 영업소를 설립했어요. 또 그랜트 장군의 묘를 팔 때는 장군의 손자 행세를 했어요. 사기를 쳤던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는 앨리스 아일랜드였어요. 그는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특히 새로운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돈이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곤 했어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타겟은 단지 미국으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뉴욕을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들이었어요. 엄청난 환대네요. 그쵸? 영국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지만 반대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서 버거스는 1920년대 미국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영국 국가 기념물과 다른 공공재산을 팔고 있었어요. 그는 빅벤, 트라팔가 광장의 넬슨 기념탑, 버킹엄 궁전과 같은 기념물들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또한 그런 건물들을 살 다른 구매자들을 찾으면서 반복적으로 팔았죠. 구매자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칠 수 있었죠. 게다가 구매자들은 일단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버거스는 미국으로 가서 백악관을 목장 주인에게 팔았는데 그는 연간 1억 원을 지불해야 했어요. 조지 파커처럼 버거슨도 호주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자유의 여신상을 팔려고 했어요. 그 남자는 그 인상적인 구조물을 사고 싶어 했지만 제때 돈을 모을 수 없었어요. 버거슨은 점점 인내심을 잃어갔고 항상 그 이야기를 꺼내며 구매자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했어요. 구매자는 곧 의혹을 품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는 모든 이야기를 경찰과 공유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마침내 버거슨을 잡았어요. 과거에 저지른 다른 사기 사건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버거슨은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에펠탑도 1930년대 어느 시기쯤 팔 수 있었어요. 빅터 루스티그는 그 당시 46세였던 또 다른 유명한 사기꾼이었어요. 그는 재즈 시대의 미국과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파리에 있는 동안 그는 엄청난 사업 거래를 했어요. 진짜로 에펠탑을 팔았어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요. 빅터의 거래는 꽤 간단했어요. 고철이 필요한 사람들과 회의를 가져요. 에펠탑의 수리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철거될 것이라고 그 사람들을 설득했죠.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그 재료를 얻는 거였죠. 그는 구매자들에게 에펠탑을 구매한 후에 진짜로 자기들 것이 될 거라고 확신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의사소통 기술을 가진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수십 개의 위조 여권을 갖고 있었으며 불법적인 사업 거래를 하면서 종종 이름을 바꿨어요. 텍사스의 위치타 폴에서 전해지는 흥미로운 지역 전설이 있어요. 1919년 J.D. 맥마흔이라는 한 남자가 자기가 하늘 높이 뻗어있는 오늘날 우리가 마천루라고 부르는 큰 부동산을 지을 거라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설득할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어요. 그는 2억 6천만 원을 모았고 그러고 나서 겨우 4층 높이의 건물을 지었어요. 깊이 4m의 폭이 3m로 예상보다 훨씬 작았어요. 그가 서류에 제시한 치수는 피트가 아니라 인치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간과했던 세부 사항이었던 거죠. 물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낸 이 투자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마천루라는 당혹감을 뒤로하고 공돈을 들고 달아났어요.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바바라 에른이라고 불리는 한 여성이 리텐슈타인을 가로질러 그 주변을 여행했어요. 여행하는 동안 그녀는 등에 큰 트렁크를 단단히 메고 다녔어요. 그녀는 유목민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묵을 숙소를 찾기 위해 자주 멈췄어요. 그녀가 머물 때마다 에르니는 여관 주인에게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물건이 트렁크에 있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인에게 여관에서 가장 안전한 방에 트렁크를 잠가두라고 했어요. 여관 주인이 도움을 주었죠. 그들은 트렁크 안에 보석이나 옷이 없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 안에는 사실 그녀의 여행 친구가 있는데 그는 트렁크에서 뛰쳐나와 모든 귀중품들을 움켜쥐고는 다시 에르니와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여행 듀오를 잡을 때까지 이건 15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가구 판매원 에드 바바라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사업하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그는 사람들을 아주 짜증나게 했던 광고를 그 지역에 뿌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갔어요. 어느 순간 그는 모두에게 뉴멕시코의 Truth or Consequence 바로 옆에 있는 골든 협곡 금광의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 모두들 그곳에서 금을 발굴할 준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태에만 1221억 원의 가치 있는 엄청난 양의 금에 대한 것이었죠. 그의 회사는 그 판매원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 주식을 팔았어요. 물론 그 모든 게 사기였죠. 한 트럭 운전사는 2010년에 일이 없어서 꽤 특이한 생각을 했어요. 그는 런던에 있는 리츠 호텔을 거의 4천억 원에 팔려고 했어요. 실제 가치가 9천억 원 이상으로 올랐다는 걸 고려하면 구매하는 사람에게 나쁘진 않았어요. 운전사는 이 화려한 호텔의 주인들의 좋은 친구인 척했어요. 또한 자기를 그들의 동료라고 소개했었죠. 그는 소유주들이 제3자를 통해 호텔을 매각해야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구매자는 그에게 심지어 초기 수수료로 13억 원을 건넸어요. 그러고 나서 운전자는 그에게 더 좋은 제안을 받아서 다른 구매자에게 제안을 전달하겠지만 돈은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인터넷에 이상한 것들을 팔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인터넷이 막 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온라인 쇼핑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던 2000년대 초반에 호주에서 한 남자가 이베이에 나라 전체를 팔려고 했어요. 한 달 경매로 뉴질랜드를 살 수 있었고 시작 가격은 0.01 호주 달러였어요. 일부 잠재적인 구매자들이 이걸 꽤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이베이가 중단시키기 전까지 가격이 3,000달러까지 갔었어요. 발트의 변칙. 2011년 한 다이빙팀이 발트의 북쪽 바다의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보물 찾기에 나섰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건 꽤 이상한 물건이었어요. 그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른 문명의 침몰한 우주선이라고 믿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자연적인 원인들이 이 물체를 형성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구조물 안에 있는 금속들은 분명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었어요. 이제 일부 과학자들은 심지어 그게 빙하기 훨씬 전에 나타난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어쩌면 그때 얼음 밑에 갇혀 있었던 운석이었을지도 몰라요. 소용돌이는 두 개의 해류가 충돌해 원형 와류를 만들 때 형성되는 일종의 강력한 회전 해류예요. 심지어 두려움을 모르는 바이킹들도 소용돌이는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큰 배를 침몰시킬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이죠. 이 소용돌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험해요. 다행히도 소용돌이의 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현대의 큰 배들에겐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용돌이에 빠진 유람선은 보통 큰 배도 꽤 격렬하게 좌우로 흔들릴 수 있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요. 소용돌이는 너무 강해서 수중 블랙홀 같은 걸로 변할 수 있어요. 네, 블랙홀은 차가운 우주 공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우리 고향 행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우주에 있는 블랙홀과 유사해요. 왜냐하면 너무 단단하게 압축되어 있어서 걸려든 그 어떠한 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수중 블랙홀은 종종 지름이 150km에 이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중 하나에 들어갔다면 아마 들어간 건지도 모를 거예요. 이 블랙홀들은 소용돌이처럼 작용해요. 하지만 그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 경계를 거의 알아볼 수 없어요. 여기 뭔가 편안한 게 있어요. 다음번에 해변에 갈 때는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아마 녹색 섬광이라고 불리는 광학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해가 진 직후 또는 해가 뜨기 직전에 볼 수 있을 거예요. 태양이 거의 지평선 아래에 완전히 있을 때 생기는데 그 가장자리가 위쪽이 아직 보이고 있을 때 발생해요. 단 1, 2초 동안 태양의 위쪽 가장자리가 녹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건 태양이 하늘 아래로 이동할 때 여러분은 태양을 대기의 더 두꺼운 부분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빛은 대기 중에 굴절되거나 휘어져 흩어져요. 이 현상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지평선에 구름이나 연무가 없는 맑은 날을 기다리세요. 멋진 수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닷물이 빨갛다는 걸 알게 됐나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플로리다는 적조로 유명해요. 특정 미세 조류의 농도가 정상보다 높을 때 발생하죠. 해양과 민물에 있는 수천 종류의 조류는 대부분 동물과 인간에게 무해해요. 산소의 중요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를 도와주죠.
하지만 바다를 붉게 만드는 조류와 같은 어떤 것들은 바다거북, 물고기, 그리고 바다새와 같은 해양동물들에게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종류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랄 수 있고 인간에게 해로운 신경독을 생산할 수 있어요. 특히 호흡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특히 바람이 조류를 해안 쪽으로 밀어낼 정도로 강할 때 적조 지역에서 벗어나야 해요. 화산은 유독가스, 화산재, 그리고 빨갛게 달아오른 용암을 내뿜을 수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들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는 가장 명백한 위험 물질들이죠. 하지만 해저 화산은 나름대로 아주 까다로울 수 있어요. 가끔 얕은 물에 있을 때 바위의 잔해와 증기를 수면 높이 날려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요. 해저 화산은 무제한적인 물의 공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화산들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폭발할 때 바닷물은 활동하고 있는 해저 분출구로 들어가요. 용암이 얕은 해저를 가로질러 퍼질 수도 있고 때로는 육지 화산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도 해요. 물속에 있을 때 빨리 식어서 파편과 모래로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양의 화산 잔해가 남아있어요. 하와이의 유명한 검은모래 해변 아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뜨거운 용암과 강력한 분출은 분명 안전하진 않은 것 같죠? 하지만 심해에 있는 해저 화산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반드시 폭발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것들은 방울 주머니를 만들어내요. 이 방울들은 주변의 물의 밀도를 감소시켜 심지어 배를 가라앉힐 수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은 여러분이 바다의 수면을 보고 있을 때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방울들이 있어서 배가 구력을 잃어요. 거의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말이죠. 교착 해면은 보기엔 아름답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드문 현상이에요. 바다의 더 얕은 부분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는 사각파를 볼 때 발생하죠. 이건 프랑스나 텔아비브의 특정 해변에서 종종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의 많은 해안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교착 해면은 두 개의 파도 패턴이 비스듬한 각도로 이동할 때 발생해요. 이 바둑판 같은 패턴을 형성하죠. 대부분 두 개의 놀이 만나거나 하나의 놀이 파도를 한 방향으로 밀어내는 반면 강한 바람은 다른 방향으로 파도를 밀어낼 때 일어납니다. 이 사각파는 수영하는 사람들과 보트를 타는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강한 해류에 의해 생성되는 파도는 예측할 수 없고 거의 3m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이 현상은 가끔 흰 벽이라고도 불려요. 이 파도들은 너무 강력해서 큰 배를 뒤집을 수도 있어요. 만약 투명한 유리잔에 바닷물을 채우고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게 아주 작은 입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닷물은 용해된 소금, 지방, 조류, 단백질, 세제, 그리고 다양한 인공적이고 유기적인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유리잔을 흔들면 표면에 작은 거품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파도와 바람이 바다를 휘저을 때 바다 거품이 형성되는 방법이에요. 이 두꺼운 바다 거품을 보면 녹조 현상이 그걸 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녹조가 바다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 물질의 많은 양들이 마른 땅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해요. 대부분의 바다 거품은 인간들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녹조가 떨어져 나가면 환경과 사람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바다 거품이 터지면 함유하고 있던 독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돼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눈을 자극하거나 다른 건강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죠. 강이 바다나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서 조석 보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살을 거슬러 강물을 밀어 올리는 강력한 조류인데요. 깊이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해일이라고 불리는 것의 범주에 속합니다. 조석 보어는 조석파로 강을 밀어 올려 훨씬 더 깊게 만드는 걸 의미해요. 부담파는 강이 갑자기 아주 얕아지는 걸 말해요. 조석 보어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강은 바다로 통하는 좁은 출구와 함께 상당히 얕아야 해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은 평평하고 넓어야 합니다. 또 썰물과 만조 사이의 공간이 최소 6m의 넓이가 되어야 하고요.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아마존강과 같은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아마존강의 입구는 좁지 않지만 강에 조석보어가 생겨요. 그건 입구가 얕고 모래톱과 낮게 깔린 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곳의 조석보어는 너무 강해서 강에는 삼각주조차 없어요.
침전물은 빠르게 흐르는 해류가 데려가는 대서양으로 바로 가요. 조석보원은 종종 예측이 안 되고 굉장히 거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강의 색깔을 녹색이나 파란색에서 갈색으로 바꿔요. 식물을 손상시키거나 심지어 땅에서 나무를 뽑아낼 수도 있죠. 그래서 카약이나 강서핑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는 이 지역에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 조석보어만 보고 싶다고 해도 조심하세요. 조석보어는 망보는 곳을 휩쓸고 거기에 있는 무엇이든 누구든 간에 휘몰아치는 강으로 끌고 갈 수. 이런 말하긴 싫지만 돈은 사실 종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돈이 나무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도 증명해주죠. 대부분의 지폐는 린넨 25%, 면 75%로 되어 있어서 특이한 모양과 느낌이 나는 거예요. 19세기의 돈은 양피지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과는 달리 쉽게 위조할 수 있었죠. 에펠탑은 여름에 거의 15cm 더 높아요. 어떤 물질을 가열할 때 그 입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더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 그런 걸 열팽창이라고 불러요. 온도가 내려가면 물질은 다시 수축해요. 이런 효과는 기체에 더 두드러지지만 철을 포함한 액체 및 고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리와 같은 큰 구조물들을 확장 조인트를 사용해서 지어요. 이것들은 구조물이 팽창하고 수축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이런 변화는 아무 손상도 일으키지 않죠. 저도 그런 바지가 몇 개 있어요. 꿀은 상하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꿀벌들은 달콤한 꿀을 모으기 위해 꽃 위에 앉죠. 그런 다음 그걸 자신들의 벌집으로 옮겨서 다른 일벌들에게 넘겨줍니다. 이 벌들은 액체를 반복적으로 마시고 역류시켜서 꿀에 있는 수분 함량을 줄여요. 벌이 토한 거네요. 이들의 배에 있는 특별한 효소가 꿀에 포도당을 분해하고 그래서 꿀이 산성을 더 띠게 돼요. 벌은 꿀을 벌집 안에 넣고 물이 더 빨리 증발할 수 있게 날개로 부채질하기 시작해요. 이제 꿀은 산성이 아주 높고 수분 함량은 낮아서 상하는 걸 막을 수 있죠. 나머지 음식들을 상하게 만드는 박테리아는 이런 환경에선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오래전 사람들은 매트리스를 바닥에서 들어올리지 않았어요. 이 관습은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고 다른 문화에서도 계속되어 왔어요. 사람들은 바닥이 차갑다는 것과 땅에서 떨어뜨려 놓으면 침대를 더 쉽게 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전 집들은 외풍이 더 심했어요. 문 밑으로 찬 공기가 들어왔었죠. 중앙난방은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따뜻하게 지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바닥만큼 춥지 않을 거고요. 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침대를 쉽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었어요. 평범한 집에서 바닥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더러웠고 그 모든 흙들이 보통 침대로 옮겨지곤 했었죠. 지금 계속 더러운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은 사람들이 깨끗하고 정리정돈하는 걸 타고난다고 생각하나요? 어쨌든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도 화장실을 쓰고 빗으로 머리를 다듬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했고요. 우리의 위생과 청결에 대한 자연적 욕구는 혐오감에서 비롯돼요. 그게 우리 몸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다양한 감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 도와주는 바로 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린 특정한 냄새와 물건에 더 민감해요. 하지만 여전히 꽤 허접한 습관들이 있죠. 예를 들어 키보드에서 간식 먹는 거요. 전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깔끔한 동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방울뱀은 주변을 정돈하는 걸 좋아해요. 그중 일부는 사냥할 때 지저분한 풀을 쓸어내기 위해 근육질의 목과 삼각형 머리를 사용하기도 해요. 많은 동물들은 미래의 먹이를 찾을 때 길을 닦는 걸 좋아해요. 파충류도요. 풀이 줄어들면 먹이를 잡을 확률이 높아지죠. 맹금류들도 정리하고 먹지 않은 음식, 달걀 껍질 또는 둥지에 있는 다른 쓰레기를 치우는 걸 선호합니다. 이렇게 집을 적들의 눈에 잘 띄지 않게 만들어요. 한편 우주에선 그림자는 우리 행성보다 달에서 더 어두워요. 지구의 대기가 더 많은 햇빛을 흩뜨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달에 가보면 그림자가 너무 어두워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거예요. 또 달 표면에 갓 만들어진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지만 발자국은 마치 어제 만들어진 것 같아 보이죠?
달에는 물이나 바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 발자국을 지울 순 없어요. 그래서 원래 형태로 그곳에 수백만 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뭘 밟을 때 조심하세요. 지구의 핵에는 행성 전체를 덮기에 충분한 금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걸 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귀중한 금속의 높이는 무릎까지 올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다른 많은 귀중한 광물들과 금과 백금을 지구 표면 아래에서 캐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 지역의 미네랄이 고갈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구에는 여전히 그런 엄청난 양의 퇴적물이 있어요. 특히 핵에 가까이 가면 더 그래요. 이건 행성이 형성되는 동안 수많은 운석들이 우리 행성과 충돌했기 때문이에요. 그 운석들은 금을 포함한 다양한 광물들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땐 지구는 여전히 녹은 상태였고, 그래서 무거운 원소인 대부분의 금이 핵 깊숙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리고 중심핵 위에 위치한 규산염 멘틀은 엄청난 양의 금과 다른 광물들을 가두었어요. 불행히도 지금은 대부분 손에 넣기 어려운 상태예요. 왜냐하면 우린 지금 지표면 아래 약 2900km와 수천 도의 기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뜨겁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주에 가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우주복일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우주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아직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15초밖에 못 버틸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을 잃기까지의 시간이죠. 왜냐하면 산소가 뇌로 가는 걸 멈출 거거든요. 1965년 한 기술자가 실수로 진공 챔버 안에 그의 우주복을 감압시켜버렸어요. 그는 12초에서 15초 후에 의식을 잃었어요. 27초 후에 그의 우주복은 다행히도 제압되었어요. 이 남자는 나중에 자신의 혀에 있는 수분이 끓기 시작했던 걸 기억한다고 말했어요. 또 미각을 잃었고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죠. 우주에선 숨도 못 참으니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내부의 공기가 팽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폐가 파열될 수 있어요. 몸의 다른 부분에 있는 산소도 팽창하기 시작할 거고, 그건 여러분이 보통 크기의 2배까지 불어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더들리의 맞이 이모처럼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탄력 있는 피부 덕분에 폭발하진 않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겁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액체도 아주 빨리 증발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 좋은 것 같지 않나요? 전혀요. 바다는 햇빛 덕분에 상징적인 푸른색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빛날 때 물은 빛의 더 긴 주황색과 빨간색 파장을 흡수하고 더 짧고 푸른 빛의 파장을 반사해요. 이건 엄청난 양의 물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한 곳에 물이 더 많이 있을수록 더 파랗게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컵에 따른 물은 이 아름다운 바다의 푸른색과는 전혀 같지 않은 거예요. 바다는 많은 중요한 기능을 해요. 우선 지구에 있는 모든 산소의 50에서 80%를 생산해서 그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인터넷이 작동하는데도 도움을 줘요. 그러니 재미있는 강아지 영상을 보고 웃거나 좋아하는 시리즈를 정주행하고 있을 때, 네, 바다에게 감사하세요. 인터넷을 구동하는 케이블 대부분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해주는 그게 바로 물 밑에 흐르고 있어요. 그것들을 해저 통신 케이블이라고 해요. 해저 수 킬로미터에 걸쳐 교차하는 배선이죠. 그 모든 걸 제자리에 놓아주는 특별한 배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됐어요. 어떤 것도 케이블에, 그리고 인터넷에 손상을 입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비교적 평평한 해저에 올려둘 필요가 있어요. 케이블은 또 오래된 난파선이나 대형 생태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요. 이런 케이블 중 일부는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배고픈 상어나 호기심 많은 물고기들이 이 선을 씹을 수가 없죠. 나무는 말을 해요. 뭐 정확하게는 사람들처럼은 아니지만 그들만의 의사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지하의 곰팡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네트워크는 우드 와이드 웹이란 별명을 얻었죠. 이 네트워크 덕분에 나무들은 서로 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영양분과 물을 전달하기 위해 이 곰팡이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숲에 다른 나무들보다 더 강하고 오래된 엄마 나무나 다른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양분과 당분의 일부를 근처에서 자라는 작은 나무들과 공유하죠. 고마워요, 엄마. 화창한 날에 날아다니는 이 곤충들 좀 보세요. 햇볕에 탈까요?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는 것들은 안 타요. 멜라닌을 함유한 어두운 외골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로 자외선을 차단하죠. 하지만 땅속과 물속에 사는 곤충이나 야행성 생물들은 피부가 더 창백하고 얇아요. 낮에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진짜로 햇볕에 타거나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잡아먹힐 수도 있고요. 많은 공항의 게이트 구역에는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비례는 보통 낮은 천장, 편안한 좌석, 기분 좋고 자연 조명 등 몇 가지 다른 혜택과 함께 제공되죠. 이 모든 것이 공항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카펫은 단단한 바닥만큼 청소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런 시설은 비행기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아늑한 느낌을 주고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공항의 호의적인 제스처가 아니에요. 한 조사에 따르면 편안한 승객은 상점을 둘러보고 라운지 구역이나 면세 구역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구매할 가능성이 약 7에서 10%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승객들의 편안함에 투자함으로써 공항은 실제로 소득을 늘리는 거죠. 여러분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면 간단히 말해서 공항 직원들은 일단 짐이 자신의 영역을 떠나면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수화물은 자동으로 분리돼요. 스캐너가 바코드를 스캔하고 목적지에 따라 수화물을 분류해요. 공항 수화물 담당자의 3가지 주요 업무는 체크인 구역에서 게이트로 짐을 옮기는 것, 연결될 때 게이트에서 게이트로 옮기는 것, 그리고 공항에서 수화물 찾는 곳으로 짐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짐이 충분히 빨리 이동하지 않으면 연결 항공편이 늦을 수 있어요. 정반대로 출입국 관리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가방은 여러분이 도착하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해요. 만약 다른 목적지가 표시된 오래된 스티커를 떼어내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캐너가 짐을 엉뚱한 곳으로 보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공항은 승객을 위한 음식이 준비되는 거대한 부엌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주방에서는 보통 여러 항공사의 음식을 한꺼번에 요리해요. 그리고 기내식은 약 6시간에서 10시간 전에 요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주방은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내식 메뉴는 이미 1년 전에 개발되어 모든 재료가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실제로 한 항공사는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모든 샐러드에서 올리브 1개만 제거한 것만으로 약 4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때때로 승객들은 특별한 기계에 넣기 전에 헝겊 조각에 손을 비벼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좀 무섭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무해예요. 원자화기라고 불리는 기계에 의해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직원들은 위험한 화학물질의 샘플을 기계에 넣습니다. 이 기계는 이 냄새를 기억하고 사람의 손에서 해당 화학물질 냄새가 날 경우 공항 직원에게 경고해요. 보안 검색대에서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비행 전 검사에서 압수한 모든 물품은 3개월 동안 공항에 보관될 수 있어요. 게다가 국내 어느 주소로 붙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안 검색에서 뺏기고 청구되지 않은 물건은 특별 경매에서 판매되어 전 세계로 배송됩니다. 비행 간격이 길다면 가장 가까운 호텔에 가서 쉬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공항이나 항공사가 VIP 라운지 존 24시간 출입증을 판매하는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거기서 무료 간식과 음식을 즐길 수 있고 휴식을 위해 무료 샤워실과 방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 터미널에 있는 공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터미널 연결 지하 통로를 검색하세요. 예를 들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는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사이에 보행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은 승객들이 단순히 그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탑승 수속을 마친 후 처음 60분 동안을 골든아워라고 부릅니다. 승객들이 통계적으로 공항의 소매 및 면세 구역에서 더 많은 돈을 소비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상점 바로 앞에 가장 편안한 자리를 둔 것은 여러분을 쇼핑에 끌어들이기 위한 교묘한 속임수예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 화려한 간판이나 지형들을 보는 것은 유혹적이고 바로 이게 공항이 원하는 거예요. 만약 항공편이 초과 예약되어 지정된 시간에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면 보상의 의미로 제공된 상품권을 무조건 덥석 받지 마세요.
보통 항공사들은 비행기 좌석을 양보할 충분한 지원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보상금 금액을 계속 올립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억지로 밀려났다면 대신 현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항공권 가격과 지연 시간에 따라 약 150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항에는 프로파일러라고 불리는 특정 전문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관찰 기술에 의한 승객 선별이라는 테크닉을 훈련받아요. 의심스러운 사람을 탐지하기 위해 얼굴 표정, 몸짓, 행동을 주의 깊게 분석하죠. 그들의 임무는 불안감을 나타내는 비언어적인 징후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입술을 핥고 긁적이고 주변을 많이 둘러보는 것 같은 행동이죠. 프로파일러가 어떤 사람이 수상한 방식으로 행동한 것을 발견하면 검사를 요청하고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프로파일러는 메인홀과 여권 검사 구역에서 일합니다. 그들이 묻는 전형적인 질문은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요. 그러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승객이 아무리 말을 아끼더라도 만약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에서 보이는 아주 작은 단서 덕분에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짐은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5가지 보안 단계를 통과하는데 내용물을 스캔하는 것 이외에도 위험한 화학물질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특별한 개에 의한 검사가 포함됩니다. 개의 코가 인간의 코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사실 개는 사람보다 냄새를 10,000배에서 100,000배 더 잘 구별합니다. 보안을 위해 개의 이런 뛰어난 능력을 활용하고 의심스러운 물질을 탐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탐지견을 사용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죠. 정말 멋진 사실은 탐지견과 일반 개를 구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경찰견과 달리 공항에서 일하는 개들은 사람들을 겁주거나 위협하도록 훈련되지 않았어요. 가장 인기 있는 탐지견 품종은 골든 리트리버, 레브라도 리트리버, 저먼 쇼테어 포인터입니다.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은 편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아요. 충전 코드로만 연결할 수 있게 된 충전기를 사용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전화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어요.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안전하게 충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기 소켓을 찾아 충전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에요. 무료 공항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예요. 공항이 자주 인증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보호되지 않은 와이파이 핫스팟을 사용하는 동안 다른 사용자가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만 공항의 와이파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장치의 모든 중요한 정보를 지우거나 암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검색을 할 때마다 노트북을 가방에서 꺼내는 건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공항 직원은 여러분의 장치를 확실히 살펴서 안에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해요. X선 스캐너의 화면에서 랩톱은 하드드라이브, CD 드라이브 등이 선명하게 보이는 반투명 물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안 담당자는 이러한 부품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고밀도의 다소 큰 배터리 같은 거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보안 검색 라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그 줄이 너무 붐비면 신분증과 티켓 확인을 받은 후에 둘러보세요. 훨씬 사람이 더 적은 다른 라인이 보일 거예요. 어떤 검색 라인은 터미널의 맨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TSA 사전 체크를 신청한 것은 미국을 오갈 때 시간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회원이 되면 몇 가지 큰 특전이 있어요. 첫째, 보안과 여권 검사를 통과한 것이 더 빨라요. 사전 체크 여행자라면 신발을 벗거나 벨트를 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액체나 노트북 같은 것을 특별한 통에 넣지 않아도 돼요. 미국을 오가는 게 아니라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유사한 서비스가 있어요. 이코노미석을 타시는데 마음에 안 든다면 누가 마음에 들어 하겠어요. 온라인으로 체크인을 하고 비행기 출발 4일 전쯤 좌석 옵션을 확인하세요. 이때가 항공사들이 일반적으로 좌석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할 때이고 여러분은 적은 요금으로 혹은 때로는 무료로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받을 수도 있어요. 이미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업그레이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알지 못하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몸에 대해 다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나요? 정답마다 1점을 더하고 나중에 점수를 알려주세요. 갈색 달걀이 흰색 달걀보다 영양가가 더 높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갈색 달걀이 흰색 달걀보다 더 건강에 좋다는 연구는 없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달걀 껍질의 색깔이에요. 달걀 껍질의 색깔은 영양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달걀 종류와 관련이 있어요. 보통 흰 깃불을 가진 닭이 흰알을 낳습니다. 집에 있는 먼지 중 많은 양이 몸에서 떨어진 피부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징그럽죠? 이건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거짓이에요. 바닥에 피부 조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집먼지는 다른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캐나다 가정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섬유, 머리카락, 건축 자재, 곰팡이, 꽃가루, 곤충의 신체 부분, 그리고 재가 그 일부라고 합니다. 복잡한 고속도로 근처나 건설 지역에 있는 집이 숲 한가운데 있는 집보다 먼지가 더 많은 것으로 볼 때 이치에 맞아요. 피부는 우리의 가장 큰 장기이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에요. 장을 펼치면 꽤 클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니에요. 피부를 이길 순 없어요. 성인은 3.5kg의 2평방미터의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피부가 없는 우리 모습은 생각할 수 없어요. 피부는 단지 우리 몸을 가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해요. 숨쉬기와 삼키기를 동시에 할 순 없다.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걸 듣고 직접 시도해 보시겠죠? 목구멍에는 생존에 중요한 두 개의 통로가 있어요. 화려한 의학적인 이름은 제쳐두고 기도와 식도라고 부를게요. 동시에 호흡과 삼킴을 하는 걸 예방해요. 그렇지 않으면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건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진 않아요. 때때로 기침을 하고 음식 조각이 폐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인간은 독특한 지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혀 무늬도 가지고 있다.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인간의 혀는 음식을 맛보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해요. 또한 질감이 독특해요. 사람들은 지문, 음성 스캔, 홍채 스캔과 같은 생체 인식 시스템을 인증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식별 및 검증 단계에 중요해요. 혀무늬는 독특해서 복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생체 인식 시스템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안의 목적으로 혀무늬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금고나 전화기를 혀무늬로 잠그는 걸 상상해보세요. 성인은 매주 3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낸다.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성인은 매주 3시간 9분을 화장실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이건 운동하는 데 쓴 시간보다 더 많아요. 천천히 읽보세요. 서두를 필요 없죠. 잠을 자는 동안 1년에 8마리의 거미를 삼킨다.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믿지 마세요. 우리와 거미 모두에게 다행히도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푹 주무세요. 대부분의 거미들은 일부러 인간에게 다가오진 않아요. 게다가 자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진동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거미는 그저 자신의 서식지에 살면서 여러분이 방을 같이 쓰는 룸메이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이건 거짓이에요. 허벅지 뼈는 수천 킬로그램의 힘을 견딜 수 있다. 이건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네, 이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허벅지뼈라고 부르지만 실제 이름은 대퇴골입니다. 이 뼈는 다리 윗부분에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뼈가 잘 부러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해부학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뼈예요. 첫 번째는 두개골의 측두골입니다. 첫 번째가 궁금하셨다면요. 어쨌든 허벅지뼈는 몸무게의 30배를 지탱할 수 있어요. 아마도 대퇴골이 인간의 몸에서 가장 길고 큰 뼈이기 때문일 거예요. 면도하면 털이 다시 더 두껍게 자란다고 믿나요?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왜 거짓인지 알려드릴게요. 전문가들은 면도가 모발의 두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털이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뿌리는 그대로 있어요. 면도는 윗부분만 잘라요. 면도를 한 후 털이 잘려서 뭉툭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더 두꺼워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바닥에 떨어진 음식도 5초 안에 주워 먹으면 안전하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 걸 정당화하는 최고의 방법을 망쳐서 죄송해요. 하지만 5초룰 같은 건 없어요. 연구원들은 상당한 양의 박테리아가 5초 안에 음식으로 옮겨진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음식의 습기는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박 한 조각과 감자칩을 바닥에 떨어뜨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왜 두 개를 같이 먹는지, 어떻게 둘 다 떨어뜨렸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이 예를 계속해볼게요. 수박은 감자칩보다 더 오염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박은 수분이 더 많기 때문이죠. 수박의 표면은 박테리아를 더 쉽게 옮겨요. 금발과 빨간 머리는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쉬운 문제죠? 이건 거짓이에요. 빨간 머리나 금발 머리는 열성 유전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될 수 있어요. 만약 두 부모 모두 올바른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 세대는 금발이나 빨간 머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유전자들은 희귀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말 그대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라져야 해요. 그래서 가능성은 낮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탈수된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모닝커피를 즐겨도 돼요. 네, 커피 마시고 나서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몸에서 더 많은 물이 빠져나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카페인의 효과에 대해 이루어진 수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중 일부는 하루에 적당한 양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 탈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걸 밝혀냈어요. 요거트를 먹는 것은 소화를 돕는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거짓일까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요거트를 잘 골라야 해요.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음식입니다. 장에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좋은 박테리아죠. 요거트를 먹는 것만으로는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갖추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소화기관을 긍정적으로 지원합니다. 모든 요거트가 다 같은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일부는 설탕이 들어있거나 사탕이나 쿠키와 같은 토핑이 함께 나옵니다. 어떤 상어들은 위를 뱉었다가 도로 제자리에 넣는 괴상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편리할 것 같긴 하네요. 대부분의 상어들은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요. 하지만 문제는 자신들이 삼킨 모든 것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다거북 등껍질과 부리, 새 깃털과 뼈, 랍스터 집게 등등과 같은 것들을 다시 뱉어낼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놀라운 생물들은 모든 내용물들과 함께 자진해서 위 전체를 토해내죠. 내용물을 다 꺼내면 주요 소화기관을 다시 안으로 넣어요. 이 과정은 1초도 안 걸립니다. 백상아리나 청상아리 같은 일부 상어종들은 눈을 따뜻하게 하는 특별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망막이 눈과 뇌를 따뜻하게 해주죠. 이는 움직임을 더 잘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상도도 향상시켜줍니다. 청상아리 같은 경우 이 종은 종종 다른 기온을 가로질러 수직으로 이동해요. 우린 대부분 움직일 수 있는 턱이 한 개뿐이지만 상어들은 아래턱과 위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별도로 움직이면 먹이를 더 잘 물 수 있고 더 빨리 그리고 더 빈틈없이 씹을 수 있게 되죠. 왠지 더 무시무시하네요. 상어는 한 번에 많은 수의 새끼 상어를 낳아요. 물론 종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예를 들어 청세리 상어는 한 번에 130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는 것으로 유명해요. 백상아리는 대부분의 정글의 고양이보다 더 강력한 턱 힘을 갖고 있어요. 6m 길이의 수중 사냥꾼은 제곱센티미터당 276kg 이상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건 사자나 호랑이보다 4배 더 강한 힘이에요. 사람은 센티미터당 쥐꼬리만한 10에서 14kg의 압력으로 이길 승산이 전혀 없죠. 복상어는 엄청난 양의 물을 삼켜서 스스로를 방어해요. 그러면 상어의 몸이 평상시에 2배가 되거든요. 몸집을 키워서 잠재적인 위험을 쫓아내죠. 상어는 일생 동안 5만 개 이상의 이빨을 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빨이 모두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가장 강하고 큰 것은 앞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 더 가까이 있는 것들은 작고 그리 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앞니가 손상되면 약한 이가 앞니를 대체할 수 있어요. 이건 상어의 이빨이 사람만큼 깊게 뿌리내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상어의 피부는 사포와 같은 느낌이에요. 작은 이빨 같은 비늘로 덮여 있거든요. 상어의 꼬리 쪽을 향해 돋아 있습니다. 이 비늘은 상어가 물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고래상어는 피부가 매우 두꺼워요.
몸 일부분은 15cm까지로 두꺼울 수 있어요. 동물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것 중에 하나죠. 과학자들이 이 생물의 혈액 샘플을 얻고 싶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해요. 상어는 굉장한 후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다른 동물을 감지하기 위해 감각 한 가지를 더 사용해요. 머리 주변, 콧구멍 근처, 그리고 코 아래에 특별한 구멍이 있어요. 바로 특별한 기관인데요. 투시력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작은 전기장을 발생시켜요. 이 구멍 덕분에 상어는 그런 전기장을 발견하고 다른 동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상어들은 놀라울 정도로 귀가 예민해요. 914m 떨어진 곳에서도 잠재적인 먹잇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또 물고기의 근육 조직을 수축할 때 생겨나는 것과 같은 저주파 소리를 포착할 수 있어요. 상어는 4억 년 이상 존재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5번의 대량 멸종 중 4번이나 생존해왔다는 걸 의미하죠. 그 말은 상어는 에베레스트, 인간, 공룡, 심지어 나무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게 돼요. 이 생물들은 산호초가 막 형성되기 시작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어떤 상어종들은 백상아리나 돌묵상어처럼 물 밖으로 뛰어나올 수 있어요. 이들은 공중에 2.5m 이상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프 능력 덕분에 바다 표범이나 바다새와 같은 동물들을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남아프리카에 있지 않는 한 물에서 뛰어오르는 상어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상어 뼈는 근육과 연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뼈보다 가볍고 밀도가 2배 낮죠. 다른 동물들보다 더 유연한데요. 그래서 다른 동물을 쫓을 때 급커브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귀상어가 이상한 모양의 머리를 갖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특이한 머리 때문에 이 생물은 놀라운 360도 시야를 갖고 있어요. 눈은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서로 겹쳐지는 시야를 볼 수 있게 해주죠. 마귀상어의 무시무시한 턱은 탄력이 있는 인대에 붙어 있어요. 동물의 턱을 8cm까지 펼칠 수 있어요. 다른 해양 생물들을 잡기 위해 입을 앞으로 쭉 내밀 수 있죠. 여러분과 달리 상어는 잠을 자지 않아요. 어떤 종들은 계속 수영을 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 물이 아가미를 통해 흐르는 것이 멈춰서 숨을 쉴 수 없게 되죠. 다른 상어들은 쉬지만 무의식 상태에 빠지지는 않아요. 그냥 특별한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이 생물들은 눈꺼풀이 없어요. 그래서 눈을 항상 뜨고 있죠. 그리고 동공이 주변을 감시하고요. 또 물이 아가미를 통과할 수 있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상어는 놀랄 만큼 먼 거리를 쉬지 않고 이동할 수 있어요. 다 이상한 수면 패턴 덕분이죠. 예를 들어 백상아리는 먹거나 쉬지 않고 3,200km 이상의 거리를 헤엄칠 수 있어요. 이 생명체들은 왜 배고파하지 않을까요? 상어는 간에 저장된 지방을 끌었어요. 근데 이 기관은 동물의 몸무게의 3분의 1까지 차지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상어는 역방향으로 헤엄칠 수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걸로 알려져 있죠. 꼬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가슴 지느러미는 균형을 유지하고 회전하게 도와줘요. 그 뜻은 해부학상으로 이 동물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상어는 성대가 없어요. 서로 의사소통하거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소리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몸을 비틀거나 몸을 뒤집는 등의 동작을 취해야 하죠. 상어는 전 세계의 모든 바다에 살아요. 하지만 몇몇 종들은 민물 강이나 호수에서도 서식해요. 예를 들어 황소상어는 열대지방의 강에서 발견돼요. 또한 민물과 바닷물 사이를 헤엄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상어는 드워프 랜턴 상어예요. 이 독특한 생명체는 20cm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몸집의 약점을 다른 방법으로 만회하죠. 예를 들어 일부 기관에서 빛을 방출해요. 그리고 이 생물이 얕은 물에 살기 때문에 햇빛처럼 몸을 위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세리 상어는 엄청 먹어대요. 종종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죠. 이 음식 중 일부는 에너지가 필요할 때까지 몇 주 동안 소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상어는 혀와 비슷하게 생긴 뭔가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관은 혀 기저골이라고 불려요. 이는 상어의 가슴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연골의 앞부분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혀는 먹는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죠. 밀회로 덮여있지 않아요. 사실 이 혀의 유일한 진짜 용도는 상어의 아가미를 연결하는 뼈의 일부를 지탱해주는 것일 수 있어요. 세계에는 수백 종의 상어가 있어요. 더 정확히는 약 500여 종이에요. 그중 몇몇은 진짜 특이해요. 마귀상어, 돌묵상어 또는 쿠키커터 상어를 보세요. 이 모든 상어들은 크기가 다양해요. 몇 센티미터에서부터 수십 미터까지요. 또한 완전 다른 환경에서 살죠. 뱀상어는 입에 닿을 수 있는 모든 걸 먹어요. 이 상어가 먹은 가장 이상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비디오 카메라, 돈가방, 거의 모든 미국 주의 자동차 번호판, 개목줄. 상상이 되나요? 각각의 고래상어는 피부에 독특한 무늬를 갖고 있어요. 이 점과 줄무늬는 지문이 사람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것처럼 각각의 상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뭉툭코 6줄 아가미 상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5개 정도의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어요. 아기 상어 뚜르르뚜르. 아기 상어가 태어나거나 부화하면 이미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엄마 상어로부터 멀리 헤엄쳐 간다면 적어도 몇 주 동안 먹이를 사냥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누가 아기 상어 노래를 시작한 거죠? 사람을 무는 이 과일에 들어있는 브로멜레인은 단백질 세포를 분해할 수 있는 강력한 단백질 소화 요소입니다. 대부분 파인애플의 심지나 그 근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최근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파인애플을 한 입 먹는다면 위산이 브로멜레인을 빠르게 분해할 것입니다. 만약 타는 듯한 느낌이 너무 심하다면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인애플을 가열하면 효소가 변화하게 되거든요. 파인애플을 그릴에 구우면 통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입안의 조직은 몸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빠르게 치유됩니다. 얼굴로 가는 혈류량이 아주 많기 때문이죠. 당나귀 우유로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비싼 치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풀치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에 3번 손으로 당나귀의 젖을 짜야 합니다. 이 덩어리진 흰 치즈를 0.9kg 생산하기 위해서는 25리터 이상의 우유가 필요합니다. 500g당 가격은 약 $600고요. 이 치즈에는 단백질, 칼슘, 오메가3가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고 유당불내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g당 $600라뇨. 하버드 대학교의 입학률은 지원자 100명 중 4.7%입니다. 월마트는 2.6%로 조금 더 어렵죠. 날씨가 더울 때 원자는 빠르게 움직이고 추울 때는 그 반대입니다. 만약 어떤 원자가 진동을 멈추면 절대 영도에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 영도는 마이너스 273.15도씨에 달하는 아주 추운 날씨죠. 하지만 이 온도에 도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주도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우주는 평균 2.7켈빈 또는 섭씨 마이너스 270도입니다. 플라밍고의 무리는 플람보얀스라고 불립니다. 화려하다는 뜻이죠. 군집이라고도 하는데 화려하다는 이름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이들은 수천 마리로 무리를 지어 전 세계의 수역으로 날아갑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플라밍고의 색깔은 해조류, 새우, 곤충 등 먹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간과 황제 펭귄은 남극 겨울에 머무는 유일한 온혈 동물입니다. 우린 코트라도 입을 수 있죠. 펭귄은 턱시도를 입어요. 황제 펭귄은 옹기종기 모여 지냅니다. 몸의 온기를 공유하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옹기종기 모인 채로 끊임없이 움직이는데요. 누구라도 중간에서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답니다. 구름은 물방울이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하얗게 보입니다. 밀도가 낮을 때 많은 양의 빛이 통과해서 구름이 하얗게 보이게 되죠. 물의 양이 증가하면 두께도 증가합니다. 그때 구름은 회색으로 보입니다. 코코드메르 또는 바다 코코넛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씨앗을 만듭니다. 하나의 씨앗은 길이가 30cm, 둘레가 90cm, 무게는 20kg 이상 나갈 수 있어요. 토끼는 정말 귀여워서 껴안아주고 싶죠. 하지만 호주 브리즈번에서 애완용으로 토끼를 키우는 것은 불법이에요.
마술사처럼 승인된 공공오락의 목적으로만 토끼를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카르만호는 국제적 공공합의로 계획된 우주 탐사선입니다. 이 우주선은 해발 32만 8천 피트, 그러니까 100km 위에 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60%의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체에서 가장 뚱뚱한 장기라고 할 수 있죠. 회백질은 뇌무게의 약 40%를 차지하며 1000억 개의 신호 전달 뉴런이 들어있습니다. 넘어가죠. 유타의 피쉬레이크 구규림에는 판도가 있습니다. 사시나무 거인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47,000그루 이상의 포플러 나무는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숲에 거의 100만 년 가까이 존재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르게리타 피자는 이탈리아 국기의 색깔을 토마토, 모짜렐라, 바질을 올려 표현한 것입니다. 맛있는 사실이죠. 고양이 때문에 재채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반려동물의 피부와 털에서 떨어져 나가는 세포 때문에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올 수도 있지만 이건 드뭅니다. 데오드란트나 향수처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향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약 18m 높이의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성인 스컬프투라 프로젝트는 2019년 6월 5일에 독일에서 세워졌습니다. 11,000톤의 모래와 물로 모래성을 만들었는데 20명의 사람이 3.5주 동안 만들었다고 해요. 남극 대륙의 토종동물 중 가장 큰 것은 남극 벨기카라는 이름의 파리입니다. 1.3cm 정도로 날개가 없죠. 잠깐만요. 남극에 있는 다른 모든 동물들은 해양동물로 여겨집니다. 바다표범과 펭귄은 먹이를 찾아 바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죠. 남극은 또한 지구상에 토착 개미가 없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제너럴 셔먼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대한 세쿼이아 나무는 2,000살이 넘었고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큽니다. 오리건주에는 보링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매 도시는 스코틀랜드의 덜, 호주의 뉴 사우스웨일즈주의 블랜드라고 해요. 이름 한번 심심하네요. 북극곰털은 전혀 하얗지 않습니다. 투명하고 속이 비어있죠. 북극곰의 피부는 검은색이에요. 털의 위장 효과는 정말 뛰어나서 때로 북극곰은 눈 언덕이나 눈덩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곰은 두꺼운 체지방층 덕분에 수영을 할 때 체온을 유지하고 두 겹짜리 외투는 차가운 공기로부터 따뜻함을 유지해줍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는 것과 달리 태양은 노란색, 주황색, 심지어 빨간색도 아니에요. 모든 색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만약 태양을 볼 수 있다면 해는 흰색으로 보일 거예요. 태양의 중심은 섭씨 1500만 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이를 능가하는 걸 만들었어요. 샌디아 국립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섭씨 20억 도로 과열된 뜨거운 가스를 만들어냈습니다. 1930년 뉴스가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4월 18일 런던의 BBC 라디오 방송국은 오후 8시 45분 시간대에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머지 15분 동안 이들은 편안한 피아노 음악을 틀었어요. 요즘도 가끔은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매운 음식에 영향을 받는 동물은 인간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산화 방지, 빠른 신진대사, 비타민C와 같이 고추를 먹는 것 자체에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채소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굳이 매운 고추를 먹어야 했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바나나의 대부분은 카벤디시의 변종입니다. 씨앗이 없고 오직 농부의 손으로만 번식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줄기의 일부를 제거하고 이식해서 이 인기 있는 노란 과일이 계속 만들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바나나는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하답니다. 뜨거운 물은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옵니다. 이는 은펜바 효과라고 합니다. 만약 뜨거운 물이 담긴 용기를 열어서 냉동실에 넣으면 물은 증기로 계속 증발할 거예요. 물의 양이 적어지면 더 빨리 얼 수 있겠죠. 당근을 아주 많이 먹으면 피부가 주황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당근에는 천연 오렌지 색소인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색소를 아주 많이 섭취하면 특히 손바닥, 발바닥, 무릎, 팔꿈치처럼 피부가 두꺼운 곳의 색이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닷물은 빛의 스펙트럼에서 대부분의 붉은색을 흡수하기 때문에 파란색이 됩니다. 파란색 색조만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는 색깔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빛이 물속의 입자를 반사하거나 일출과 일몰 시에 바닷물은 녹색, 갈색, 빨간색, 분홍색, 주황색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바다 대부분은 완전히 어두워요. 거의 어떤 빛도 바다의 깊이를 통과할 수는 없거든요. 좀비의 엄습이 일어난다면 걱정 마세요. 미국에는 특별한 센터가 있어요. 진짜 웹사이트로 필수 물품의 체크리스트, 블로그,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줄 그래픽, 심지어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만약 좀비가 파인애플을 가지고 나타난다면 우린 정말 곤경에 처할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은 사하라 사막이 아닙니다. 이 사막은 눈으로 덮여 있어요. 남극의 극지 사막은 남극 대륙에 걸쳐 있으며 크기는 약 1,40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미국 크기의 1.5배죠. 사막은 온도나 모래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의 정의는 매년 25cm 미만의 강수량이 적은 곳입니다. 기린의 목은 약 1.8m이고 사람의 목은 평균 10cm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목에 뼈가 7개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차이점은 기린 목뼈의 길이는 약 25cm라는 것이지만요. 2015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는 47m의 길이로 뻗어 있는 자전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전거는 길이 때문에 전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통 자전거보다 더 넓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자전거 동호회에서는 거의 100m나 되는 거리를 이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이건 조개 껍질의 껍질에서 삐져나온 큰 혀가 아닙니다. 조개가 이리저리 움직일 때 쓰는 발이에요. 또한 이 발은 상당히 강해서 모래와 진흙을 깊이 파서 스스로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중남미에는 블랙 사포테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맛과 생김새는 초콜릿 푸딩 같아요. 맛있겠어요. 가장 긴 크리켓 경기는 12일 동안 지속된 것으로 1939년 영국과 남아프리카 사이의 경기였습니다. 영국팀이 집으로 가야 하는 배를 타야 했기 때문에 우승자 없이 끝났죠. 영화관의 첫 예고편은 1912년에 등장했지만 영화가 아닌 브로드웨이 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예고편은 영어로 트레일러라고 하는데 추적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예고편은 영화가 끝난 후에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화가 끝나면 관객들은 즉시 영화관을 떠났기 때문에 예고편은 앞부분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안녕. 정말요. 잘 가요.